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법무사님, 네.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던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에 관련된 내용, 이 영상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까지 누적 조회수가 24,00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또 댓글도 응원해 주시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도 좀 놀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토론회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예, 저희 영상 조회수만 높았던 게 아니라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이 압류반지 통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걸 정치권에서도 잘 알고 계셔서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토론회를 또 준비하셔서 진행을 했고 제가 발제자로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모이셔서 토론을 했나요? 네,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견해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 개정 없이 제도 개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그 토론들이 필요하겠죠.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압류방지 통장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제가 발제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도 참여하셨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분도 오셨고, 시중은행에서도 참석하셨고, 법무정책연구원에서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법원에서도 관계자분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셨네요. 네네. 그럼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제 긴급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책이 현실화되어서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 만들어지려면 구독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지 좀 더 빠르게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계속 그 진행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급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가시죠. 홍성국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 사장님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냉성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영용 의원님입니다. 제가 발제에 앞서서 제가 이 관련 업무를 지난 18년 동안 해오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전국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연락이 오셔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는 저녁 시간에 베트남에서 연락이 오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그 사연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회가 얼마나 중요한 토론회가 되는지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계실 때 공무원으로 생활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미혼으로 사시다가 늦게 장가를 가셨어요. 베트남 여자분하고. 근데 이제 퇴직 이후에 공무원 연금이 110만 원 정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이제 두 분이 하시는데, LH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월세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긴 하지만, 110만 원이 두 분이 사시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한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년 전부터 저축은행 쪽에서 이제 대출을 3건 정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됐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요즘에 많이 더 힘드신 거죠.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그 돈 갖고 은행 이자 내고 생활이 안 되시니까 차라리 베트남으로 가자 그래서 두 분이 베트남으로 가셨답니다. 베트남 가면 그 정도 돈이면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한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다음 달부터는 연체가 어쩔 수 없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걱정을 되게 하시면서 연락이 오셨는데, 제일 걱정하신 게 통장 압류입니다. 연금 110만 원 그거 받아서 생활하고 계신데 통장까지 압류가 되면 나는 그 돈도 못 찾으니까 이거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공무원 연금을 받으신다면서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은 압류방지 통장이 현재 있는데 모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압류방지 통장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는데도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조차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연금은 압류방지 통장 시중은행 어디나 가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좌를 만드시고 오늘 연금을 받으시면 압류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이분처럼 이미 압류방지 통장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대상자이신 분을 그나마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는 순간 그 통장 만들면 되니까 다행인데 그 대상이 안 되시는 일반 국민분들은 그 통장을 만들 수조차 없으니까 사실은 통장 압류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세요.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상담 전화가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오시냐면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그때 정말 절망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직장 구하지 못할 거고 내 통장조차도 못 쓸 수 없다 이런 상태가 되시면 정말 그 삶을 좀 자포자기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다행히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셔서 정말 음지에서 숨어 사시게 되시는 분들 장기간 동안 그리고 제 의뢰인들 정도 많으신데 자살 시도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중요한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민사집행법 압류금지 채권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압류방지 통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압류금지 채권 법률명 신청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왜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압류금지 채권 규정을 보면 246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해서 8가지 압류금지 채권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과 3항에서는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2011년도 4월 5일자입니다. 그때 개정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종전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그전에는 6호까지만 있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건 뭐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압류금지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입금됐을 때 이걸 과연 압류금지 채권에 효력이 계속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금 채권으로 바뀌는 순간 압류금지 채권이 아니다. 그래서 압류 대상이다. 이렇게 판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사집행법 압류금지 채권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거죠. 그래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2011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조항이 7호, 8호. 세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고요. 2항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세무자 계좌에 압류금지 채권이 입금됐더라도 세무자가 신청하면 그 해당 부분의 압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규정으로 해서 2항이 들어오고 원래 있었던 3항 압류금지 채권 범위 확장이나 축소하는 규정이 3항으로 이제 항만 변경이 돼서 지금 현행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그 전문가 여러분들과 토의를 좀 해볼 때 논의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현행 법률이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그 입법자 의도가 있었는지를 제가 정확히 그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2항에서 1호부터 7호까지만 압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8호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8호는 3항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3항은 임의적 규정이죠. 법원에서 판단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좀 제가 실무를 운영하면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었고요. 현행 법률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에 보신 것처럼 그 대법원 판례 해석이 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개정도 이루어졌고요.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각종 특별법에서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행복지킴이통장인데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비롯해서 취업급여 지킴이통장 등 다수의 압류 방지 통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서는 이 수급비를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돈과 섞이면 안 되니까 그 특정 용도의 그 돈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고, 지정된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별도 규정을 써서 압류 방지 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넘겨주세요. 행복지킴이 통장의 근거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27조 2에서 그들의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명의에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을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급여 수급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 수급 계좌 입금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조에서는 27조 2, 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주어서 압류금지 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른 특별법에서도 이것과 거의 똑같은 규정으로 근거 규정들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압류 방지 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현행 압류 방지 통장의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개별 법률에 의해서 해당 수급권자만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라든가 기초 생활 수급비를 수령하시는 분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이 압류 방지 통장을 지금 현재는 개설하고 사용할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그 수급이 그 특정된 돈만 입금이 되고 다른 돈은 입금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은 인사집행법에서 분명히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간의 생계비로 보장받아야 되는 그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압류금지 통장이 현재는 없는 상태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인사집행법 사망 규정으로 가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만 그 통장에 압류되어 있는 돈을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제도도 현행 운영에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제가 실무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까지 압류가 들어오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면 정말 연체된 지 기본적으로 몇 달 이상 이미 진행되는 분들이고 장기 연체자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압류라는 게 금융기관에 내가 하나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다중채무자이신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러 군데서 막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인데 생계비조차 없는 분들인데 이 시청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서류도 준비해야 되는 양들이 많아서 준비하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서류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요. 시간도 법원마다 편차가 있지만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리고 있어서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가 한 건만 들어와 있는 분은 드물거든요. 보통 여러 건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다 보면 이분이 주소를 이렇게 여러 번 옮긴 경우들도 있고 하면 관할 법원이 전국 법원으로 흩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법원마다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어느 법원은 보름에 해주시는 법원도 있지만 어떤 법원은 막 2달씩 걸리는 법원도 계셔서 이 통장 하나 몇십만 원 찾으려고 하려고 했다가 전국 여기저기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사건별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압류가 여러 건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법원에, 압류법원에 사건별로 신청을 해서 취소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판사님들도 이게 판단하실 때 좀 다양하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임의 규정이잖아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생활형편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서는 취소 명령을 받았는데 어느 법원에서는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은 법원의 압류 결정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압류라는 것이 법원 결정으로 채권자들이 압류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법원 결정이 아니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결정으로 압류 체크 결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세무서에서 체납책임 있는데 압류가 들어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 냈더니 그게 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어차피 그 통장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법원 결정을 받아도 이게 일회성입니다. 한 번밖에 그 돈을 못 찾아요. 그 통장을 계속해서 매달 185만 원까지 입금도 받고 185만 원까지 출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한 번 그 돈을 찾으면 그 결정문을 들고 다음 달에 또 은행에 가도 은행에서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급여인 경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급여를 받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실 때 내가 급여 통장이다. 그래서 매달 급여를 입금 받아야 된다는 걸 소명을 잘 하시면 결정문에 매월 취소한다라는 문구를 붙여주셔서 매달 그 결정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 1개월간의 생활비 때문에 신청하셨을 때는 이 매월이라는 문구를 붙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현행 제도상에서는 통장이 압류가 됐을 때 1개월간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존재하는 것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인데 이 제도를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국민분들께서 이용하시기는 문턱이 너무 높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센터에서 10년가량 근무를 하면서 많은 취약계층 채무자들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압류금지 채권이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 국민 압류방지 통장 개설에 대한 센터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제적 의미에서 전 국민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1호에서 8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지켜줄 수 있는 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법무사님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포기하고 사회와 장기 단절하는 부분입니다. 구직이 필요한 채무자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 압류에 대한 부담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현금 수령이 가능한 이동소득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 서울회생법원 통계 자료를 보면 연체된 파산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을 조사해본 결과 6년 이상 된 응답자의 비율이 37%, 11년 이상 된 응답자의 비율이 25%, 심지어 21년 된 응답자의 비율이 5%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1998년 IMF 때 파산 상태에 있다가 파산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 센터로 내방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왜 근로활동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하셨다면 재기하는 시점이 좀 더 단축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근로를 해야 되는데 통장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기를 포기한 채 살아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법으로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금원조차도 현실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채무자들이 수년간 사회와 자기 단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게 됩니다. 이 채무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추적을 해보면서 느끼는 소감은 이 개인이 돈을 못 갚는 것에 대해서 100% 개인 책임만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잠정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그 금리 인상 5% 가까이 했는데 그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거기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고정금리여가지고 이 부담 자체가 바로 가계에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금융권이 그걸 안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시스템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비속어대출이든 또는 보정금리가 기본으로 쌓이든 또는 이 사회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금융기관에 안게 되고 개인 금융 소비자는 나름
그 책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가 가진 부동산 한도로서 털어내는 그런 정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르고요. 실제 또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개인적인 채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정 정도 그 부담을 평생 안고 가는 사회적으로 적절하냐. 사회적으로 일정 수준에서 기간을 갖고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슷하게 개인에 있어서 회생 파산 절차를 일정 정도 정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산자는 어떤 지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제한이 많습니다. 무슨 후견인도 될 수 없고 무슨 제도적 제약이 많은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냐, 개인적으로 채무 불이익에 못 갚는 것을 평생 이제 이 사회에 전과자보다 더 센 규제를 하는 게 맞냐, 이걸 좀 벗어나자고 하는 제안들이 있고 그 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처음에는 개인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그 외에 이제 사회적으로 같이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을 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개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제도적인 대안들을 계속 구체적인 지점에서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나서서 좀 풀어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질곡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 주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즉 이론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전문제 통장이라는 논의도 그런 맥락 속에서 얘가 제도 중에 하나로서 같이 논의를 하고 지금 오늘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른 법을 개정했나 법을 개정하나 하면 그렇지 않고 절차를 개선해야 되면 절차를 개선하는 안을 한번 좀 논의를 추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든 금융이든 우리 은행연합이든 같이 한번 상의 한번 해보고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와 또는 제도 개선으로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히 좀 토론회를 같이 추진하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도 함께 이 시간 내주셔서 오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